안녕하세요. 구글 트래블입니다. 오늘은 북유럽으로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은 유럽의 북쪽에 위치한 4개 국가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스웨덴과 노르웨이, 유럽 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한 핀란드와 유틀란드 반도의 끝에 자리 잡은 덴마크를 포함합니다. 좀 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면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페로제도까지 북유럽으로 볼 수 있는데, 아이슬란드는 인구 30만 명의 작은 섬나라이지만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린란드와 페로제도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덴마크의 일부분입니다. 북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곳은 덴마크입니다. 빙하기가 끝남에 얼어있던 땅이 남쪽부터 녹았고, 또한 덴마크가 자리 잡은 유틀란드 반도의 끝자락에는 평지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게르만족의 일파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이후 북쪽 지역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으로 이동하는데,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그나마 따뜻한 해안지대 위주로 정착을 합니다. 북유럽 국가 중 이번 편은 덴마크입니다. 간단히 덴마크를 소개하자면, 덴마크의 인구는 550만 명으로 대인족의 땅이라는 뜻의 다네르스마크가 덴마크라는 국명이 되었습니다. 국토 대부분은 평지로 가장 높은 곳은 170m에 불과합니다. 덴마크의 면적은 남한 면적의 2분의 1로 옛날 강성했던 시절 코펜하겐 앞바다 건너 현재는 스웨덴의 영토인 남부지역 스코네 지방과 남쪽으로는 독일 키엘을 포함한 슐레스비 지역까지 지배했었고, 노르웨이를 식민지로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스웨덴에게 스코네 지역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노르웨이까지 할양하며 역사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페로제도와 그린란드는 여전히 덴마크의 영토입니다. 덴마크의 수도이자 대표 관광지는 코펜하겐입니다. 코펜하겐은 상인의 항구라는 뜻으로 덴마크인들은 쾌벤하운으로 발음합니다. 코펜하겐의 위치를 보면 발트해의 입구인 외레순 해협에 접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지중해라고 불리는 발트해에 수많은 도시들과 거래하던 무역선이 북해로 항해하려면 지나가야만 했던 곳이죠. 코펜하겐은 인구 50만 명 정도로 북유럽 국가들이 그렇듯 인구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상업으로 발달했고 운하로 유명한 도시 코펜하겐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글어스를 이용하여 인천공항에서 코펜하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코펜하겐까지 직항은 없습니다. 루프트한자를 이용 독일에서 환승하거나 KLM 항공을 이용 네덜란드에서 환승하거나 혹은 피네어를 이용하여 핀란드 헬싱키에서 환승하여야 하고, 이동시간은 환승시간 포함 대략 14시간 내외로 여타 유럽 국가들과 비슷합니다. 코펜하겐에서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니하운이라는 곳입니다. 크리스티안 5세 왕에 의하여 1670년부터 73년까지 스웨덴 전쟁 포로와 제수들에 의하여 건설되었습니다. 옛날 코펜하겐이 상업 항구로 기능할 때는 바다를 연결하는 부두로 사용되었으며 화물과 어선들이 접안했습니다. 파스텔톤의 집들과 좁은 수로의 정박한 범선들이 매우 인상적인 곳으로 1845년부터 1864년까지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이 나라의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니하운 18번 그리고 노란색 집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는 기념품 가게가 있고요. 또한 10년 정도 살았던 니하운 65번 집은 현재 안데르센 카페가 있습니다. 니하운 20번 집에도 살았고요. 니하운에서 1845년부터 64년까지 20년 조금 넘게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점차 선박들이 대형화되며 항구로서의 기능은 잃고 현재는 옛 범선들이 정박하고 기념품 가게와 펍과 카페들이 있습니다. 니하운 끝에는 목조 스톡 앵커가 있는데 2차 대전 중 전사한 1700여 명의 선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니하운을 떠나 아멜리안보르그 성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비가 와서 조금 젖어 있고 어두간 저녁인데요. 이런 모습이 북유럽의 전형적인 가을이나 겨울 모습입니다. 위도가 높다 보니 태양의 고도가 낮은, 해가 짧고 비가 많이 오는 축축한 그런 모습이죠. 잠깐 우중충한 기분은 뒤로하고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멜리안보르그 성입니다. 강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웅장하게 서 있는 프레드릭 5세 동상이 보입니다. 주위에는 4개의 궁전 건물이 보이고요. 덴마크는 현재 여왕이 통치하고 있는 입헌 군주국이 되겠습니다. 이곳 4개의 건물에 여왕과 그녀의 아들 딸인 왕자와 공주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녹색의 웅장한 돔이 멋진 건물은 프레데릭 교회입니다. 교회의 돔은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곳 광장에는 왕궁을 경비하는 헌병들의 교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아멜리안부르크성 바로 옆은 바다입니다. 산책하며 걷다 보면 멋진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곳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의 지붕 끝은 바다로 돌출하여 있어 지붕 끝에서 다이빙하는 경우 바로 바다로 입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코펜하겐의 다른 명소 게피온 분수대 또한 아멜리안부르크성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피온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거인종 여신입니다. 코펜하겐이 위치한 셀란섬의 이야기와 관계가 있는 거인종 여신으로 나라를 암행하던 스웨덴의 왕이 한 노파의 집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노파의 정성에 감복하여 하루 동안 경작 가능한 땅을 하사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게피온 여신은 자신의 아들, 역시 거인족의 신들이죠, 아들 4명을 황소로 변신시켜 땅을 갈아버렸고, 어찌나 힘껏 갈았는지 땅이 떨어져 나가 현재 코펜하겐이 위치한 셀란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묘하게도 스웨덴의 베네른 호수와 셀란섬의 모습이 지도에서 보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피온 분수대의 사진에 보면 4마리의 황소와 책찍질하는 게피온 여신이 보이며, 분수대 옆에는 영국 성궁의 교회인 성 알반 교회가 보입니다. 게피온 분수대 근처에 있는 인어공주 동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유명한 썰렁한 관광지가 몇 개 있는데 그중 3개를 추려보라고 하면 독일의 로렐라의 언덕, 라인강을 굽이쳐 흐르는 커브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막상 올라가면 뭐 없다는 곳,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에 오줌 싸개의 소년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어공주 동상이죠. 동화로 유명한 인어공주는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대표작 중 하나로 슬라브 신화에 내려오는 전설에서 영감을 얻어 집필한 동화입니다. 몇 번이나 반달리즘 테러를 당한 동상인데요. 청동상에 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테러를 당해도 무사히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막상 가서 보면 아담하고 볼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코펜하겐에 온 기념으로 들리는 곳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코펜하겐 시청사입니다. 북유럽에는 시청사들이 나름 볼만한 곳이 있는데 가장 화려한 곳은 스톡홀름 시청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슬로 시청사, 그나마 들어가 보면 하고요. 코펜하겐과 헬싱키는 없습니다. 자, 시청사 근처에는 안데르센의 동상이 있습니다. 안데르센 아저씨가 쳐다보는 곳은 바로 티볼리 놀이동산입니다. 로마 근교 귀족들의 휴양지인 티볼리에서 따온 명칭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쌍용 자동차의 티볼리로 더 유명하죠. 티볼리 놀이동산은 세계 최초의 놀이동산으로 1843년 개장한 곳입니다. 역사가 거의 200년 가까이 된 곳이죠. 티볼리 입구는 예쁘네요. 코펜하겐 시내를 다니다 보면 국회의사당 크리스티안 보르그와 베르센 옛 증권거래소를 지나게 됩니다. 크리스티안 보르그 성의 운치 있는 모습, 그리고 도마뱀 꼬리가 꼬여 올라간 것 같은 베르센의 탑이 인상적이죠. 자, 이제 코펜하겐의 외곽에서 가볼 만한 곳들입니다. 먼저 이동해 볼 곳은 코펜하겐에서 차량으로 약 40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프레데릭 보르그 성이라는 곳입니다. 성의 내부는 화재에 불탄 것을 복원하였고 크게 볼 것은 없지만 성의 외부 정원이 유명합니다. 북구의 베르사유 궁전 정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화려한 로코코 양식으로 정원이 꾸며져 있고요. 멀리 보이는 프레데릭 베르그 성과 호수 정원, 그리고 분수대가 우아합니다. 정원에서 성으로 들어가는 산책로입니다. 신선한 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성의 입구를 지나 성의 광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장에서 바라보는 프레데릭 베르그 성입니다. 붉은 벽돌과 청동색 첨탑이 조화롭습니다.
코펜하겐 근교의 또 다른 명소인 루이지애나 현대 미술관입니다. 미술관 내부의 컬렉션보다는 외래순 해협을 바라보는 조망과 북유럽풍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건축미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루이지애나 미술관의 사진을 보면 바로 이 장면을 보러 많이들 가는 곳이죠. 미술관의 정원에서 바라보는 모습 또한 북구의 푸르르고 맑은 날씨와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해볼 곳은 외래순 해협에서 가장 좁은 길목에 위치한 헬싱웨르라는 곳입니다. 외래순 해협은 북구의 지중해인 발트해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발트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덴마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죠. 바로 이곳이 외래순 해협이고요. 셀란섬과 핀섬 사이에 있는 스토르벨트 해협도 또한 발트해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르벨트, 덴마크어로 거대한 벨트라는 뜻입니다. 스토르. 그리고 핀섬과 덴마크 본토인 유틀란드 반도 사이에 위치한 릴레벨트 해협입니다. 릴레라는 뜻은 작은이란 뜻입니다. 크롬보그성으로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싱웨르에서 내려다보는 크롬보그성의 조망이고요. 자, 크롬보그성은 헬싱웨르를 수비하던 성으로 외래순 해협을 항해하던 상선들에게 통항세를 걷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곳 헬싱웨르 포대에서 사격하거나 반대편 헬싱보리 항구의 포대에서 사격하여 선박을 격침시키거나 화물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물론 방금 전 보셨던 릴레벨트 해협과 스토르벨트 해협도 세금을 거둔 곳이라고 합니다. 크롬보그성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4대 비극 중 하나로 아버지를 살해한 원수를 곁에 두고 사느냐 죽느냐 라는 대사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내부는 막상 크게 볼만한 것이 없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덴마크 구글어스 투어를 떠나봤습니다. 파스텔톤의 니하운, 그리고 붉은 벽돌의 건축물들과 인어공주 동상,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 등 북구의 디자인과 거리의 모습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느낌이 덴마크 코펜하겐 투어를 통해 조금은 왔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